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할 생각은 새로운 AI 수요, 엔터프라이즈 AI의 채택 초입과 오픈 AI 샘 올트만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콘텐츠는 새로운 AI 수요의 시작, 엔터프라이즈 AI 채택의 초입에 대한 자료인데요. 현재 3분기부터 소버린 AI를 시작으로 4분기부터는 엔터프라이즈 AI 수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서버 주문을 넣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기까지의 리드 타임을 보여주는 위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챗GPT가 22년 말에 출시된 이후 23년 4월부터 H백 리드 타임이 점차 올라가서 당시에는 40주에서 50주에 달했었습니다. 이어서 5월에는 TSMC의 슈퍼한 런을 요청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H백 제작에 들어가는 웨이퍼, CoWOS와 HBM, GPU 모듈, 베이스보드, 서버렉의 캐파를 크게 키웠었죠. 그러나 장비와 생산 공장이 주문한다고 바로 생산이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캐파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이 레벨업하는 시점은 올해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급이 적어서 미국의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위주로만 겨우 수령했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23년 7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살 수 있다면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구매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도조나 다른 제품들을 개발한다, 이런 입장들을 밝힌 바 있었죠. 왼쪽은 엔비디아 고객들의 지역별 매출 구분입니다. 매출 비중상 미국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나 메타나 테슬라 같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만향으로 잡히는 이 부분들도 꽤 많은 부분이 슈퍼마이크로나 퀀타 컴퓨터 등을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서버 제조업체들이 워낙에 대만에 많아서 그런 것이고 퀀타 컴퓨터나 기가바이트, 폭스콘, 슈퍼마이크로 등이 모두 대만 기업이죠. 데이터 센터를 입장에서는 빠르게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니즈가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가 서버렉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넵콘에서도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TCO와 실제 서버의 설치 시간이나 호환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슈퍼마이크로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더라도 AI 붐이 생긴 2분기부터 미국향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업은 한 기업, 한 수단에서만 집중해서 구매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자체의 애저 데이터 센터에도 구축을 하지만 코로케이션,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나 에퀴닉스 같은 것에도 서버를 구축하고, 다른 클라우드인 코어위브나 오라클 같은 티어2 CSP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일부 빌리기도 하면서 충당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칩 단위로 구매하기도 하고 DGS 서버를 요청하기도 하고, 서버 제조업체, 예를 들어서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에도 다양한 기업들에게 발주를 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외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엔비디아의 AI GPU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고객인 미국 내 IT 기업들에게 집중해서 판매했던 시기였죠. 슈퍼마이크로는 이제 마침내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함에 따라 수요가 가속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에 이어서 마침내라는 파이널리 구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몇 분기 동안 AI 붐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매우 확신한다는 내용, 그리고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수요가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성장이 강해졌다고 말했었습니다. 델도 AI GPU 공급이 충분히 늘고는 있으되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대부분의 고객들은 AI 초기 단계에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AI 고객이 늘어났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죠. 생각해보시게 되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엔비디아 AI 서버와 AMD AI 서버의 출하량이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서 다시 수요가 대폭 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는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는 개발할 수 있겠지만 비용 관점에서는 자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도 자체 데이터 센터에 굴리는 것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23년 말과 24년 초부터는 엔비디아의 AI GPU의 가장 공급 병목이라고 할 수 있던 CoWOS 캐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공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신규 고객이 늘기 시작했고, AI 채택의 첫 번째는 핵심 기업들, 한마디로 소수가 대부분의 수요를 감당하는 컨슈머 AI였다면, 두 번째 채택의 사이클은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 늘고 사용 사례가 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의 작게 AI 클러스터를 운영
반영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엔터프라이즈 AI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다 보내고 개발한 구조 대신에 자체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에서 개발하고 싶은 니즈가 높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나 CFO인 콜렉트 크레스 모두 기업들과 다른 국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점차 자체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I 컴퓨팅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한 개발만 할 수 있었던 작년과 달리 이제는 작게나마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굴리기 시작하면서 신규 고객의 수가 늘고 있는 셈입니다.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 콜에서 콜렉트 크레스 CFO가 말하던 것도 인상적입니다. 각각 AI 분야에서 고유한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코멘트 때문입니다. 의료와 금융 서비스, 자동차,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속 컴퓨팅을 위해서 협업 중이라는 점, 전 세계 모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생성형 AI의 사용과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만 주로 다뤘었지만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문화와 자국의 언어로 된 거대 언어 모델과 AI를 원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은 이미 매우 크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UBS 애널리스트는 이 발언이 있고 나서 향후 소버린 AI 혹은 엔터프라이즈 AI로 대표되는 두 번째 채택의 사이클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사용했던 가속기 수요만큼이나 클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첫 번째 고객 중 하나였던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사가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 부분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엔터프라이즈 AI로 대표되는 신규 고객의 수요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맥락인데요. 현재 최고의 VC로 꼽히는 안데르센 호로위츠 팀은 현재 몇 달 동안 포춘 500대 기업의 임원급과 인터뷰하고 70명 이상의 실무자들에게 생성형 AI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3년에 조사했을 때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API나 자체 GPU 호스팅, 파인튜닝 모델 등을 이런 것들을 다양한 생성형 AI에 대한 예산으로 평균 7밀리언, 대략 94억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를 지출을 했었는데 24년에는 평균 18밀리언, 한마디로 240억 원 정도이죠. YOY로 160%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설문조사했을 때 기업들의 평균 생성형 AI 예산 규모가 2.6배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성장성을 기대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기업들도 결국에는 사람의 집합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LMM이나 생성형 AI 트렌드는 AI를 다루지 않았던 기업과 산업에서 현장에 AI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니즈들도 상당합니다. 단순히 오픈 AI API를 받아온다고 해서 생성형 AI 솔루션을 대규모로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준급의 인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임원은 호로위츠와의 인터뷰에서 정작 LMM은 AI 구축 비용이 25% 정도이고 개발 비용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상당 부분 차지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 시대에 맞춤형 인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을 사내에서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니즈가 높죠. 특히 미국은 개발자의 몸값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의 연봉은 평균 2억 원, 15만 달러 정도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들을 50명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연 100억 원일 겁니다. AI 분야의 최상급 인력을 구하려면 약 13억 원, 100만 달러 이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AI 채택에 늘어나는 사이클에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나 아니면은 님 같은 GPU당 연간 4,500달러를 지불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런 엔터프라이즈 AI를 구축하기 쉽도록 하겠다, OS가 되겠다 라는 말에 성장성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LMM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선 오픈 AI로 모델을 굴려보거나 나머지 1개 모델 정도를 채택해서 총 2개 정도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만 다루는 기업은 7% 뿐이 됐습니다. 3개 이상 다루는 기업들의 비중이 93%이고 5개 이상 다루는 기업들의 비중도 29%나 되죠.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AI는 그에 맞게 비싸더라도 오픈 AI나 구글의 버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간단한 작업일 경우에는 메타의 라마나 엔트로픽의 클러드나 미스트랄이나 코히어의 모델을 쓰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과가 있는데 주로 오픈 AI가 압도적이었고 구글과 라마, 엔트로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해당 거대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실제 사용 중 인 프로덕션에 대한 비중은 오픈 AI가 상당히 높죠. 실제로 AI 개발에서 배포까지 이뤄졌다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글 같은 경우는 오픈 AI나 라마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비중 대비 실험 중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높은데요. 테스팅 비중이 높은데 제미나이가 아마 실제 출시된 시점이 작년 12월부터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1.5부터 영원한 강자로 여겨지던 오픈AI GPT-4를 능가했던 것에 대한 자료는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콘텐츠는 오픈AI의 샘 올트만 인터뷰였습니다. 컴퓨팅은 새로운 화폐이면서 가장 귀중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기억에 남는데요. 전체 분량은 1시간짜리였지만 짧게 인상 깊었던 문단들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현재 GPT-5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자면 GPT-4가 상당히 구린 수준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경쟁 제품들이 많이 따라와 있고 향후의 GPT-5 발표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발언이었죠. GPT-3를 발표할 때도 이것이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여겼었지만 GPT-4를 발표하면서 GPT-3를 바라보다 보니 구리게 느껴졌고 이제는 5를 체크하면서 4를 보니까 이전 제품이 별로였다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오픈AI의 소라 학습과 자기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내용은 컴퓨팅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문단이었습니다. 렉스 프리드만이 7조 달러에 대한 디테일을 묻는 질문에 올트먼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했죠. 대신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 컴퓨팅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상품이고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할 거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인구 80억 명의 소지자가 60억 명 정도라고 가정하게 되면 공격적인 추정치로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2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볼 때 30억대 정도의 SoC 시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300억 대의 스마트폰 칩이 필요한 시장은 오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컴퓨팅은 이와 좀 다르죠. 인프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텔리전스 자체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나 가스처럼 유틸리티로서 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이 될 것이고 컴퓨팅당 가격이 점점 낮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작업에 더 많은 컴퓨팅의 양을 사용할 거란 점입니다. 과거에 비용이 비쌀 때에는 이메일 읽기 정도에 쓰다가 현재는 단백질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날씨를 시뮬레이션하는 등 슈퍼컴퓨터가 하던 작업에 쓰이고 있죠. 엄청난 컴퓨팅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한 구문이었습니다. 영상이 나가는 오늘이죠. 이번 주 일요일 3월 31일까지가 첫 구독 만원 할인에 네이버가 지원하는 마지막 이벤트의 일입니다. 이번 주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린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미국 주식 내 주요 섹터 11개와 대표업종 24개의 주가를 점검해본 내용이 있었고 엔비디아 GTC 2024의 애널리스트 Q&A 내용에서 화제가 됐던 젠슨 왕의 발언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더넷이 AI에 적합하지 않은 솔루션이다 라는 발언과 전력 및 열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버티브를 상당히 믿고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GTC 이후에 계속드리는 코멘트로 엔비디아의 GB200, NVL72가 성공적인 제품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젠슨 왕에 이어서 현재 AI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픈AI의 샘 올트만 인터뷰는 종종 심화편으로 다뤄드리면서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이번 렉스 프리드만 인터뷰에서는 오픈AI의 소라가 바꿀 미래에 대한 생각, GPT-4는 솔직히 구리면서 GPT-5가 곧 나올 것임을 암시한 내용, 컴퓨팅은 미래의 화폐이자 귀중한 상품이 될 것임을 자신한 코멘트, GPT-5와 Q스타의 추론 방식의 변화, 휴머노이드가 그릴 미래, AI판 군비 경쟁을 인정한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갔던 네이버 콘텐츠는 3월에 있었던 트랜스메딕스의 TD 코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트랜스메딕스가 지난 1년 이상 기다려온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 심장 및 폐 이식 학회에서 3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간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경쟁 기술인 NLP와 엑스비보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은 24년에 대한 매출액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라고 보는 이유와 현직에서 트랜스메딕스의 장기 이식 기술인 OCS를 사용하고 있는 후기와 인터뷰에 대해서 영상 자료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AI 수요의 시작 엔터프라이즈 AI 채택에 대한 특집 자료였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부터 새로운 AI의 수요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브로드컴이나 셉이나 서비스웨어나 IBM이나 엔비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와 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는 소버린 AI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AI입니다. 크게 보자면 빅테크가 주도했던 컨슈머 AI 수요에서 롱테일의 비미국의 엔터프라이즈 AI 수요로 넘어가는 국면입니다. 비즈니스 AI 투자 증가에 따라서 조용한 AI 수혜주 4개에 대해서 정리했으며 포춘 500대 기업들 중 70개 기업에 대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인터뷰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를 논하면서 왜 엔비디아가 AI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자료입니다. 5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의 생각, Y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을 깨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왜 애플의 제품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두가 기억하는 라이트 형제와 달리 동시대 최고와 최대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무엘 피어폰트 랭글리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얼리 어답터는 왜 그 제품을 사고 왜 수많은 민권운동이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들으러 1963년 햇빛이 쨍쨍하던 워싱턴 DC 복판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한자리에 모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